폰트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오늘 폰트의 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제목 그대로 폰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러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트를 만드는 입장으로서 맨 처음 만들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폰트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폰트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 입장에서도 폰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잘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고 또 잘 만드실 수 있도록 폰트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유를 해보자면 사람이라는 압축 파일을 만약에 풀어요. 그러면 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그 외 기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폰트라는 TTF를 보면 글자, 문장 부호, 특수문자, 그리고 그 외 기타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폰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잖아요. 그러면 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글자나 될까요? 자, 받침이 없는 경우, 그리고 오른편은 받침이 있는 경우, 이걸 다 합치면 무려 한글은 총 11,172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한글만 해도 10,000자가 넘고, 그리고 특수문자들도 우리가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합쳐서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떤 애들을 폰트 안에 넣어야 되냐,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폰트를 만들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KS 코드예요. KS 코드가 뭐냐? 이제 코리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즉 한국 산업 규격으로 지정된 한글 코드 집합을 뜻하는데요. 저 코드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문자에 짝을 지어 놓은 건데요. 이제 컴퓨터는 0과 1에 이제 이진수로만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쓰는 언어인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에 컴퓨터의 언어인 코드를 이렇게 짝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한글의 가 같은 경우를 이제 이진수의 코드로 표현을 하면 저렇게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진수로 적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래처럼 16진수로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이게 저렇게 적어도 컴퓨터는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서 이진수로 해석을 해서 이제 변환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드 때문에 좀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이제 컴퓨터가 1970년대 초에 처음에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한글 코드에 대해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발사마다 다 다른 한글 코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A사에서 쓰는 한글 코드가 B사에서 쓰는 한글 코드랑 달라요. 그래서 서로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서를 읽을 수가 없고, 파일을 주고받았는데 파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KS 코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S 코드를 참고를 해서 이제 한글 폰트를 디자인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KS 코드 안에는 뭐가 있냐? 이제 한글 2350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로마자, 숫자, 또 이제 문장 부호가 있고, 그 외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특수문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그리스 문자나 퀴릴 문자 이런 문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핑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네모가 나오는 본 적 있으시죠? 다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 첫 번째 문장 읽으실 수 있겠어요? 오늘 저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가 뭘까요? 맞아요, 똥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귀신을 본 것처럼 기분이 뜨 말고 다른 거. 아, 맞아요. 기분이 섬찟해. 지금 똠양꿍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이긴 한데 사실 되게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섬찟하다 할 때의 섬찟도 사실 지금 표준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KS 코드를 기준으로 만든
폰트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막 네모가 뜨면서 문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KS 코드가 70년대에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때 기준의 맞춤법과 그리고 그때 언어 환경을 반영을 해서 그때 많이 쓰였던 글자들을 빈도수에 따라서 이게 2350자를 추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대 한글 이제 언어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국립국어원 기준의 한글 문장 구호가 KS 코드 안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정확한 문장 구호 사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장도 잘못된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혹시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나요?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KS 코드에 있는 문제점이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폰트협회에서 코드를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한글 문화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코드를 정비해서 발표를 했고요. 한국폰트협회 코드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한 KS 코드에 한글 2350자에 430자를 더해서 이제 2780자의 한글 코드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문장 부호 코드도 정비를 하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문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폰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폰트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일러스트나 포토샵, 인디자인 등의 툴에서 윈도우, 그리고 문자, 그 밑에 글리프를 클릭을 하면 이제 글리프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창을 살펴보면은 이 폰트 안에 어떤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글리프 창 이렇게 막 스크롤 내리다 보면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신기하게 생긴 애들 막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긴한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합자인데 말 그대로 두 개의 문자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좀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 왼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물음표를 두 개를 사용을 한 거고 오른쪽에는 이 위에 있는 합자를 사용을 한 건데요. 이게 왼쪽에 비해 오른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좀 묘하게 좀 더 짜임새가 있고 약간 쫀쫀하니 좀 예쁘죠? 여러분이 조판을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애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리프 창에서 이미 합자 탭 안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미 합자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4교시에 김민기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문자 바로 칼표인데요. 말 그대로 칼처럼 생겼다 해서 칼표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칼 개수에 따라서 얘는 뭐 1, 얘는 칼이 2개니까 2 이렇게 숫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독일 같은 데에서는 이 칼표를 연도 앞에 붙이면은 그 인물의 사망 연도를 나타내는 식으로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칼표는 폰트마다 되게 다양하게 개성 있게 생긴 점이 정말 재밌는데요. 오늘 폰트에 있는 고래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십자가처럼 생겼고, 아티클 부리, 오늘 폰트의 아티클 부리에 있는 칼표는 진짜 말 그대로 칼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제 영문 폰트 중에서는 비캐슬론이라는 폰트에는 좀 오핀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폰트죠. 디도체에 있는 칼표는 좀 우아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다 모양이 좀 제각각인 게 재미있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문자도 있는데요. 바로 일본식 우편 기호입니다. 이 보면은 가끔 한글 폰트 안에 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두 줄 밑에 이렇게 직선을 그어 놓은 게 원래 일본에서 쓰는 우편 기호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눈, 코, 입을 붙여가지고 얼굴 마크를 만든 거예요. 얘네가 사실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한글 폰트 안에 들어있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에 있는 바람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자리에 귀여운 한국의 우체국 제비가 대신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한국식 우편 기호는 아래처럼 이렇게 이게 우리의 한국식 표현이고요. 이 코드 자리도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현대 한글에서는 쓸 일이 없긴 한데 옛 한글도 이제 우리가 폰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글이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고, 이 옆에는 코드 번호를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옛 한글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제대로 알고 쓰자에 대한 팁을 좀 전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되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거를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괄호인데, 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안에서 책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이나 이런 식으로 제목을 표기를 할 때 사용하는 애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오른쪽에 홑화살 괄호를 부등호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문장처럼 책의 이름을 표기를 할 때에는 위에처럼 부등호를 사용하지 말고 아래처럼 홑화살 괄호를 사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둘이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숨김표인데요. 숨김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잘못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뭐뭐씨 할 때에도 이제 동그라미 쓰잖아요. 이 자리에 원래 이렇게 로마자 O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바른 숨김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래처럼 이렇게 비속어를 나타낼 때에도 XX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벳 X가 아니라 이 자리에 X 숨김표, 이제 코드로는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올바른 표기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쓸 때는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격식 있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쓰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뭐가 제대로 된 표기인지는 알고 있으셨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를 듣고 폰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